안녕하세요, 오트카 메커진입니다. 오늘은 모두들 테슬라의 지난 세대의 스케이트 플랫폼을 따라 이제서야 하나둘씩 혁신의 전기차라고 내놨을 때 다시 한번 그 무언가를 뛰어넘는 업그레이드된 전기차 모델 S와 모델 X의 리프레시 버전인 플레이드 모델을 국내에 정식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같은 날 BMW iX 역시 정식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곁들이면서 얘기를 해보죠. 기존 모델 S의 롱레인지와 뭐가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갖고 있는 물성의 변화와 배터리 및 드라이브 트레인, 내연기관으로 따지자면 파워트레인이죠. 이 파워트레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본 영상은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진다는 점, 그리하여 제목 하단에 정보창에 있는 주제에 맞는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눌러 원하는 주제로 가시면 됩니다. 우선 거의 같은 날에 정식적으로 BMW 전기 SUV인 iX와 테슬라의 모델 S와 X의 리프레시 모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모델 S 플레이드라고만 칭하겠습니다. 물론 이 두 차량의 가격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에이, BMW니까 당연히 이게 더 비싸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요.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 최상위가 하나로 1억 8,999만원이고요.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그냥 1억 9천만원에서 1만원 빠진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요. BMW iX는 예상가가 한 1억 2천만원 내외로 측정이 될 것이기에 생각보다 좀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고로 직접적인 비교가 아닌 이렇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듯 합니다. 두 차량이 갖고 있는 성격과 추구하는 부분과 타겟층 자체가 다릅니다. BMW iX 같은 경우 기존의 실내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고급화와 혁신적이긴 하지만 큰 이질감으로 다가와서 오조작이나 그런 것들보다 그 중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내의 인테리어를 보여줍니다. BMW iX는 추후 더욱 자세히 다룰 것이기에 매우 간단하게만 곁들일 것을 얘기하며 기존 내연기관의 레이아웃과 혁신 사이에 있지만 그러면서도 재질감이나 메모리 시트 조절 버튼을 크리스탈로 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한 물성을 좋게 하는 것에 비해 테슬라는 심플한 인테리어에서 한 번 더 심플함을 느껴지게 할 만큼 변했다는 것이죠. 보다 돈이 있는 젊은 층들에게 큰 호응을 얻거나 얼리 어답터들에게 많이 판매가 된 그런 상황이기에 이런 타겟층을 더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자율주행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성우자 역할을 하며 사람의 드라이브 중심이 아닌 기본 장거리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알아서 맡기고 차량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좀 더 쉬거나 아니면 못다한 일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국내와 도로 사정이 전혀 다르지만 대도시 안에서도 그런 신호등과 전지선 및 속도 제한 표지판까지 구별하면서 그 많은 데이터들을 흡수를 하였기에 이런 기조를 보이는 게 아닐까 싶네요. 솔직히 현대차도 세계에서 정말 유례 없이 단 기간 및 단 시간에 많이 올라온 완성차 후발주자 업체로 기적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었는데 테슬라는 진짜 우여곡절이 많고 욕먹고 심한 편견에 온갖 언론들에게 사기꾼이라는 표현까지 들으면서 올라온 것에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금난과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물꼬를 터준 것이 모델 3였죠. 2012년 모델을 얘기하고 선보일 때 BMW M5를 가속력에서 앞지르고 다치차저 SRT 헬켓으로부터 가장 빠른 세단이란 타이틀을 뺏어버렸죠. 분노의 질주 토레도가 부글부글 하겠는데요. 여튼 항속거리는 P85가 EPA 공인 기준 426.476km를 인정받았는데 8년 뒤인 2020년 1월까지 나온 타사 전기차 중에서 이 기록을 넘어선 차가 단 한 대도 없었던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즉 단순히 항속 거리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판매에서 넘어온 각종 주행 및 사고, 급정거, 도로 상황 등의 엄청난 데이터들과 거기에 맞는 UX와 UI 디자인까지 경쟁사들은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당연합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만들고 내연기관보다 덜 복잡한 부품 배치와 마감 품질의 미흡 등 거기에 따른 그림자 역시 충분히 크게 드리웠죠. 2014년에는 듀얼 모터를 단 모델인 P85D를 출시를 하고 출력이 691마력에 2015년에 모든 환경과 조건이 좋은 상태에서 0-100 2.8초를 마크, 그리고 그 후 약 4년 반 뒤에 이 기록을 포르쉐 타이칸 터보 S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모델 S와 페라리의 드래그 레이싱한 영상도 상당히 유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슈퍼카가 이제 테슬라에 뒤처지네, 이게 아닙니다. 테슬라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변속기가 없으니 전동기가 상당한 고속회전에서 나오는 내구도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다시 재가속할 때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코닉세그 같은 슈퍼카보다 느린 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려고 포르쉐 타이칸은 2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내연기관의 회전수에 제한받는 영향은 흡 배기와 내구성 발열, 크게 이 정도지만 모토는
전압과 역기 전력 같은 전기적 요소의 제한도 함께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기차 전용 변속기를 따로 제작하여 모터의 극단적인 고속회전으로 인해 성능과 효율 모두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를 잡으려고 투입을 한 겁니다. 여튼 2019년에는 레이븐 버전을 선보이면서 전륜 모터를 모델 3의 후륜 모델로 교체한 후에 여러가지 개선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하여 항속거리 647km를 인증받아 최초로 400마일을 넘은 친환경 차량이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생산된 모델에 쓰는 업데이트가 적용된 상태고요. 넥소 EPA 항속거리인 611km를 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차는 아니고 정말 장단점이 매우 명확한 차임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모델 S가 갖고 있는 고질적 마감 상태가 존재를 하고 단차와 실내 마감 불량 및 조립 불량까지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같은 플랫폼으로 제작된 모델 X 역시 이에 해당하죠. 그렇기에 전반적인 완성도 면에선 모델 3가 더 앞선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렇듯 BMW iX가 추구하는 완성도와 테슬라에서 추구하는 완성도는 물리적 완성도냐 소프트웨어적이냐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2012년에 나온 모델 S의 전기형 디자인 역시 현재도 먹어줄 만큼 아직도 매력적이고요. 한번 외형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고 나서는 더욱 그 완성도를 높였고 이번에 외형보다 실내와 드라이브 트레인에 큰 변화를 줬죠.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외형의 사소한 변화들은 전면 앞부분 본넷과 연결된 부분이 전 세대보다 살짝 나왔다가 들어간 곳이 플랫하게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안개등 부분이 사라지면서 인테이크가 더 깊게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연히 휠도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리어 부분의 세미 스포일러가 좀 더 커지면 좋았겠다 싶지만은 그래도 기본적 완성도가 매우 높은 디자인이기에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죠. 테슬라의 매우 미약하지만 바뀐 외관에 따라 공기저항 항력 계수가 양산차 중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요. 무려 0.208cd를 기록을 했죠. 이게 대단한 것이 뭐냐면 0.01cd를 줄이려고 모든 제조사들이 안간 힘을 쓰는 이유가 0.01cd가 약 40kg의 무게와 맞먹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속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요. 연비나 주행거리에 영향력이 가기 때문이죠. 실내로 들어오면 그 변화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대표적 핸들과 디지털 클러스터 및 센터 패시아의 세로 모니터가 완전히 탈바꿈했는데요. 우선 게임기 조이스틱처럼 생긴 핸들과 변화된 디지털 클러스터의 모습은 더 심플하게 변했죠. 핸들이 이렇게 생긴 이유, 그리고 이게 평소 운전 습관 시 유턴을 할 수 있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자율주행의 중점화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활 속 자율주행에 중점을 둔 변화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핸들의 윗부분이 사라진 것 또한 여기에 기조를 두죠. 핸들보단 클러스터의 화면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그에 따라 핸들이 좌우로 큰 타각 없이 돌아갈 때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디자인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핸들 좌우 기존 버튼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풀 터치식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햅틱 기능이 들어간 터치기 방식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네요. 미국 NHTSA는 테슬라의 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오작동을 하거나 급한 상황에서 대처가 늦게 되는 게 아닌지 자율주행 시스템과 함께 다각도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미국에서 통과가 되면 국내 안전법이 있지만 아마 FTA 개정 협정으로 인해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보통 그 뒤로 기어 노브가 컬럼 방식으로 있었는데 아예 사라졌습니다. 물론 화면에 터치해서 수동 모드로 전환이 가능케 한 걸로 아는데 아예 기어 노브 자체를 없앤 것은 정말이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그 이유 또한 자율주행의 딥 러닝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골목에서 빼줘야 하는 상황이나 주차 시 차를 빼고 넣고 하는 부분을 모두 차가 스스로 인지하고 주변 공간과 상황까지 파악해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설명 부분엔 이 기능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각 나라마다 환경이 다르니 딥 러닝, 학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 때문에 좀 여러가지 말이 많을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잘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다른 것보다 자율주행 부분에서 엄청난 데이터가 있는 부분이라 한편으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방향지시 등은 새로운 핸들에 위치한 버튼에 달려 있고요. 와이퍼 역시 오른편 버튼에 아이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턴을 할 때 사람이 완전하게 꺾으려고 하면은 유턴을 하겠습니까? 하고 센터 패시아 모니터에 그런 아이콘이 뜨면은 그 아이콘을 터치했을 때 자동으로 유턴을 하는 방식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가로형으로 바뀐 인포테인먼트 화면은 16:9 비율을 적용, 영화나 넷플릭스, 유튜브 감상 시 보기 편한 비율과 화면 크기를 제공할 듯 하고요. 한눈에 봐도 기존의 테슬라 UI와 UX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심플함을 제공한 것이 보이죠.
화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기존 핸들에서 했던 것과는 달리 무선 컨트롤러를 이용해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케이드 게임같이 저용량 저사양의 게임이 아닌 비교적 사양을 요구하는 더 위쳐라는 게임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메인 화면에 이미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끼케야 스마트폰 고사양 게임 플러스 멀티태스킹 정도 지원하는 수준의 하드웨어 칩셋이겠거니 하고 좀 살펴봤는데 정말 진심 예상을 뛰어넘는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솔직히 고사양 게임을 돌리려면 CPU는 중간 정도만 가도 되고 램과 그래픽카드가 중요한데 테슬라 아케이드에 탑재된 라비 23의 성능은 플레이스테이션 4도 아니고 최신작인 플레이스테이션 5에 사용된 칩셋과 거의 비슷한 10테라플롭스의 연산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이게 대충 어느 정도냐면 클럭은 2.4기가 언저리로 예상을 하고요. 비디오 카드 메모리가 GDDR6에 16기가나 됩니다. 지포스 1080 Ti 게이밍 그래픽카드가 11기가 비디오 램을 달고 있으니 그냥 미친거죠. 물론 이 게임의 그래픽만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닌 각종 정보를 얻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미지화 시키며 그것을 다시 전자신호로 바꿔서 그래픽으로 시각화하는 방식의 처리를 해야 하기에 당연히 고사양이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으나 전혀 예상 외의 결과라서 좀 놀랐네요. 다른 정보 처리 말고 순수 게임만 돌릴 수 있거나 한다면은 웬만한 게임 풀업을 다 돌릴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차 가격이 1억 8천 언저리인데 뭐 거기서 약 2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라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튼 기존 세로형 디스플레이 가로 면적이 작아서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즐기기 불편함과 시야가 내려가는 인터페이스를 가는 것과는 달리 이번 플레이드 모델에서는 20인치 이상급으로 보는 듯한 효과를 낼 듯하죠. 해상도는 2200 곱하기 1300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풀 HD 플러스 화면의 해상도로 UHD 해상도를 낼 수 있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나 노트 20을 써도 배터리를 위해 평소 풀 HD 플러스 화면을 비추는데 그것과 같은 해상도라고 보면 되죠. 아무리 봐도 전 세대와는 다른 에어덕트가 보이질 않습니다. 히든 타입 에어덕트로 화면과 같은 곳에 바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강제적으로 에코 모드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이상 주차 시 차 탑승 전에 미리 해당 온도로 맞춰놓거나 너무 춥거나 너무 뜨겁다 싶으면 자동으로 틀어서 온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1열 내부의 모습이 전세대보다 더 고급스러워지고 가로 형태의 차분함을 강조한 모습이죠. 17인치 화면 아래로 듀얼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이게 나름 큰 장점 중에 하나죠. 바닥에 눕히듯이 놓는 게 아닌 사선으로 놔서 1열과 2열 그 어디에서도 충전 중에 어떤 알림이나 충전 상태가 잘 보이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작은 것들에서 느껴지는 UX 사용자 경험이 왠지 초창기 아이폰이 나름 내세웠던 감성 연출 같은 것과 비슷하다고 보이죠. 그 아래로 컵 홀더와 컵 홀더 뚜껑이 보이고요. 2열로 넘어오면 암레스트 뒤편에 다른 작은 8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이를 통해 무선으로 컨트롤러 및 어플을 통하여 핸드폰의 가상 조이스틱을 통한 기능도 지원한다고 하죠. 진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컨셉을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까지도 같이 좋아할 만한 거죠. 만약 이게 기존 테슬라의 사용자 경험 데이터가 없었으면은 이런 생각이 없어 그래픽카드도 스마트폰에서 약간 더 좋은 정도로만 해놓고 어떤 것을 실행하며 버벅이거나 대충 있으나마나 하게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마감 품질에 관한 힘을 좀 더 이런 곳에 쓴 점이 엿보입니다. 뭐 시간이 갈수록 어차피 마감 품질은 점점 더 나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조업이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본질적인 주행과 인터페이스 및 배터리의 효율성부터 강조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뒷좌석의 암레스트에서 1열과 마찬가지로 듀얼 무선 충전을 제공을 하고요. 만약 이것이 한국이었으면 과연 이 테슬라라는 브랜드로부터 그리고 어찌어찌하여 런칭이 됐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끌고 가거나 이런 식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테슬라뿐만 아닌 미국의 딱딱한 이미지의 내연기관 차량들도 틀을 깨고 변해가는 모습에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느껴질 만큼 상당히 미국 차량의 관심은 현대 기아에 길들여진 국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실내 변화와 함께 트림 구성 역시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 퍼포먼스 트림이 사라지고 플레이드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된 점이죠. 나열하자면은 기본 모델과 듀얼 모터 모델, 롱레인지 모델까지 동일하고 전에 퍼포먼스 트림인 플레이드 트림과 최상급인 플레이드 플러스 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는 모델 S와 X의 최고 사양 트림에 해당하죠. 플레이드 모델은 3개의 트라이 모터를 사용 1020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북미 기준으로 1회 충전에 627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유럽의 WLTP 기준으로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갈 수 있는 것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부 기준은 에어컨도 켜고 겨울에 히터도 켜야 하고 음악이다 뭐도 해야 하고 충전도 해야 하며 이런 복합 기준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미국 EPA 기준보다 약간 더 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대충 유럽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아우디 이트론이 436kg였는데 국내 기준은 307kg를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튼 세 개의 모터에서 나오는 1020마력의 힘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 즉 약 96km까지 1.99초 만에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죠. 최고 속도는 322km까지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최적의 도로 환경과 습도, 온도까지 맞춰진 상태에서 기록한 곳으로 보통 달리면 2.2에서 2.3초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미국차의 제로백은 기록을 위한 최적의 조건에서 제로백을 하는데 반해 유럽의 독 3사는 그냥 일반 환경에서 제로백을 기록, 실제로 좋은 조건에서 달리면 더 나은 기록을 보이기도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 자체로도 엄청난 거죠.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는 1100마력으로 더욱 강력하게 나왔고요. 제로백이나 400m 기록은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테슬라 측에선 양산차 중 가장 빠른 가속과 400m 기록을 세울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해외 언론은 9초 미만 컷으로 잡고 있죠. 이것보다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가장 부각되는 점이죠. 한 번 충전으로 837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만약 사실대로 8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의 1회 주행거리 이상을 마크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죠. 이런 호언장담할 수 있는 것이 새로운 히트펌프가 탑재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히트펌프에 대한 설명은 일정 포란도 전기차 버전인 E100에서 설명한 바가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발췌하겠습니다. 웬 히트펌프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내연기관차는 히터를 틀려면은 그냥 온도 조절 버튼을 돌리거나 전자표기된 숫자 온도를 올리면은 자동으로 엔진의 열로 인한 히터가 필터를 거치면서 공조기를 통해 들어오지만, 전기차는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려면 엄청난 배터리의 소모량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히트펌프가 없으면은 겨울철에 난방을 틀었다, 주행거리가 최대치 60%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죠. 하지만 히트펌프가 있으면은 폐열이 증발기로 들어와 압축기를 거치면서 다시 또 응축기를 통과하면서 응축하며 난방을 하고, 다시 그 응축기에서 통과한 폐열이 증발기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기에 테슬라는 모델 Y부터 히트펌프를 적용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2014년부터 전기차에 히트펌프를 적용, 르노, 조에 역시 히트펌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레이드 모델은 제로에서 약 96km까지 가속을 2.5초, 400m는 9.9초 만에 주파를 하며 최고 속도는 262km까지 달릴 수가 있죠. 북미 기준으로는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47km를 마크를 합니다.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죠. 북치기 박치기, 모터와 배터리죠. 모델 S와 X 플레이드에서는 남들이 다 스케이트 플랫폼 안에 모듈형 배터리를 따라서 넣을 때 테슬라는 배터리 아키텍처로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즉, 하나의 큰 셀을 모듈로 결합을 하여 배터리 팩을 만들고 있는데, 이 모듈은 모두 합쳐 차량 플랫폼에 설치를 하게 되죠. 한마디로 자잘하게 늘었다 줄었다 하식이 아닌 그냥 통짜인 일체 형식의 플랫폼 안에 전체를 배터리 셀로 꽉 차게 넣어서 더 많은 용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빗대어서 설명하자면은, 과거 날개 내부에 연료 탱크를 만드는 대신에 비행기 날개 자체를 연료 탱크로 만든 그런 방식으로 빗댈 수 있는데요. 차체 구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배터리 팩을 만든 것이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손상되면 안 되는, 보호만 해야 할 것 같은 배터리 팩이 그 자체로 구조적 강성을 갖도록 플랫폼에 일부러 변경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엄청 큰 일체형 주조 부품에 전무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일체형 후면 및 전면 하부를 구조형 배터리 팩으로 만들고, 이런 새로운 디자인은 부품 수와 배터리 팩의 총 질량을 줄여서 더 많은 주행거리를 기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구조형 배터리 팩의 단면 사진을 보면 허니콤이라는 벌집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자체가 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강성을 요구하는 산업군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량화 부품이라는 점입니다. BMW i3도 배터리 팩의 주변에 충돌 흡수를 위하여 벌집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테슬라와는 약간 좀 다른 방식이죠. 테슬라의 허니콤 구조는 팩 주변에 냉각수 루프를 구축하여 구조적으로 묶은 공간 그 사이에 냉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또한 특징이고요.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단점은 이런 일체형 플랫폼 구조를 통하여 충돌 시 수리비가 높고 부분 정비 시 그 정비가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매우 복잡해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배터리 팩을 어느 정도 잘라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단위화를 시키고 충돌 흡수 레일을 설계를 했다고 주장을 했죠. 남들이 대세다 싶어서 따라할 때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방식에 놀라움을 표할 따름이죠. 플랫폼의 부품이 줄었다고 하는데, 모델 3에서 리어 하부의 언더바디 부품 수가 약 70개였던 것에 반해 모델 Y는 이를 2개로 줄여서 바디 강성을 더 확보하면서 무게까지 줄이는 효과까지 냈습니다. 이렇듯이 같은 플랫폼을 기초로 제작을 했다 하더라도 작은 차이로 발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솔직히 이는 테슬라뿐만 아닌 단점을 메꾸려 하는 모습은 모든 제조사가 나아가는 방식입니다. 색상은 총 5가지 컬러를 제공을 하는데 화이트 색상을 제외를 하고 딥 블루와 메탈릭 실버, 그리고 블랙 색상은 약 193만원의 추가금을 내고 레드 멀티 색상은 328만원을 추가를 내야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색상 하나로 수백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좀 마치 포르쉐 가죽 하나에 가격이 휙휙 바뀌어지는 느낌이랄까요? 휠은 기본적으로 19인치를 제공을 하고요. 467만원 정도의 추가금으로 아라크니드 휠을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19인치 휠에서 승차감의 불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21인치 휠에서는 나름 비판적 목소리가 크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차 가격은 일부 트림에만 공개가 되었는데 모델 S와 X 플레이드는 하나로 약 1억 5,999만원,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는 하나로 약 1억 8,999만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걱정하는 배터리 수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스마트폰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은 몇 시간을 사용하면 다시 또 충전해야 하고 타이밍 잘못 잡으면 완전 방전까지 가는 경우도 흔하죠. 이게 오히려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큰 요인이 됐는데 반해 전기차는 완전 방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더 긴 배터리 수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터리 성능 저하 데이터에서 주행거리가 20만 km를 넘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배터리 사용량 90%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줬죠. 즉 80% 이하로 떨어지는데 아무리 못해도 한 15년 정도 걸린다는 단순 계산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에서 주행거리 대비 가격이 낮은 전기차 순위에서 1위가 테슬라로 1.6km당 약 15만 6천원 정도 마크를 하고 가장 비싼 포르쉐 타이칸 터보 S에 110여만원과 약 94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을, 혹여나 그러지 않았어도 야 고생했다 라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오닉 5가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2021년은 전기차 활성화 본격적인 시작에 출발점은 알릴 해가 될 것이기에 조급하게 구매하지 마시고 추후에 나오는 차량들을 본 채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잘 알아가서 구매를 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구독자분들 및 시청자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